예, 반갑습니다. 예, 신종훈 변호사입니다. 예, 힘내시고, 이렇게,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시면 안 되죠. 힘내시고, 저도 떨어져 봤습니다. 한 며칠 힘들긴 한데, 여러분들 빨리 복귀하신 거죠, 그쵸? 빨리 복귀하셔야 되고, 아마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비몽사몽간에, 좀 회복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아마 계속 강의가 이제 찰 것 같아요. 자,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끝냅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끝냅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에는 책 보시는 게 좋아요. 고민하는 시간에 책 보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고민하는 시간에는 술 먹고 자는 게 좋아요. 고민을 해서 고민이 없어지면 고민을 안 하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 오늘 강의는요, 일단 강의 계획을 강의를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가볍게 말씀드리고, 나눠드린 유인물, 민사 절차 개관 있죠? 민사 절차론 요거 하고, 그 다음 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지 벌써 이제 한 4, 5년 정도 되는데, 한 3년 정도는 이제, 항상 개관을 이제, 원인무효 사례를 가지고 이제 개관을 했는데, 한 2년 됐던 학생들이 지겹습니다 라고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바꿨습니다. 민사 절차론. 민사 절차론은 가압류부터 시작해서 경매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사 사례 기록에서 단순 채권양도 이런 거 있잖아. 단순 채권이 안 나와. 채권양도가 뭐하고 경합시키나? 압류. 그쵸? 가압류. 그 다음 민사기록 올해 시험 쳐보셨죠? 여러분들 아마 회사법 부분은 통백 나왔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법을 몰라서 통백 나온 게 아니고 앞에 대의로 가야 되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가야 되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엄청 보낸 거죠. 그게 문제를 또 찍었어요. 좋아, 대의로 가자. 대의로 갔는데 도대체 피보전 채권이 양도 담보냐 대물 변제냐 또 고민한 거죠. 그거 공부 한 30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뒤에 거 못 쓰게 되는 거죠. 못 쓰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가압류, 가처분 이런 강제집행, 특히 압류와 관련해서는 이미 집행법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민사법의 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 기초개념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 기초개념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일단 사례 강의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당 70페이지 내에 진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총 강의 시간은 제가 지금 22타임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한 타임 정도는 보강을 할 거예요. 일요일날 보강을 한번 하고 최대한 진도를 빨리 빼서 6타임에서 7타임 정도를 제가 유인물 나눠드리고 그걸로 기본 강의 형식으로 쟁점 정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요걸 1년 내내 이제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오전, 오후, 저녁인데 제 강의 뭐 김정철 변호사도 그렇고 대부분 트랙이 다 저녁 때 이제 강의가 깔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오전에 오셔가지고 오늘 사례 진도 부분 책 보셔야 되고요. 70페이지 보셔야 되고 오후에 뭐 하셔야 되나? 스타벅스 가서 카톡 하나? 안 됩니다. 선택형 보셔야 돼요. 그 진도별에 맞춰가지고 선택형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사례할 때 선택형 문제 보셔야 되고요. 기록 강의할 때 또 선택형 문제 그때 보셔야 돼요. 그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3일차부터는 연습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시 정도에 오셔야 돼요. 6시 정도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5시 50분에 와야 돼요. 5시 50분 와가지고 6시부터 6시 반까지만 한 20점에서 10점 정도짜리 문제를 써보셔야 됩니다. 통상 한 15점에서 20점짜리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 지금 사례집 있잖아요. 사례집 안에 있는 문제가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별도 모범 답안도 안 나가요. 그 다음에 그 모범 답안이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까지도 체크 안 해줘요. 왜 그럴까? 찾아봐야지. 찾아봐야죠. 찾아보시라고 일부러 안 해요. 안 합니다. 앞뒤에 거 꼭 찾아보시고.
그건 첨삭은 별도 없고요. 예, 첨삭은 별도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민사 사례를 끝날 때쯤 되면은 20점짜리를 해가지고 다 합치면 한 200에서 300점 정도는 여러분 한번 써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토요일 날 못했는데 오늘까지 일단 점수를 보내준 합격생들 점수 내역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전략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삼시생이고요. 5기인데 첫 해는 점수가 많이 모자랐어요. 제시 때 또 이 학원을 다녔고 제 풀테크를 탔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전설의 국가가락. 예, 전설의 국가가락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를 찾아왔었어요. 계속 할 것인가, 그만두고 군대를 갈 것인가. 예, 한번 더 해보라 그랬어요. 다행히 예, 합격을 하고 나갔습니다. 예, 103개 맞췄어요. 선택형은. 총점이 912.16이네요. 총점 912.16이고 형사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민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 1문이 잘 나왔죠? 예, 답안지를 가지고 저한테 왔으면 손목이 잘릴 수 있어요. 73점이에요. 예. 대표 어떤 경우일까? 예, 대위하고 그거 감 못 잡아가지고 어때요? 시간 들이다가 해사법 이후부터 그냥 통백 나온 거예요. 예, 통백 나왔는데 그리고 이 친구는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게 우리 그 기록형 사흘째 치죠, 그쵸? 삼시생이 사흘째에 통백이 나왔는데 어떻게 했나? 나흘째 만회를 했어요. 예. 대단하죠.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민사를 잘하는 학생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돼요. 예. 민사 자체를 잘하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현재까지 점수 보내준 학생 중에는 제일 점수가 나은 것 같고요. 이 친구는 3학년 재학생이에요. 재학생이고 객관식이 101개예요. 총점이 970.13이네요. 공법 형사 다 점수 다 좋습니다. 평균 뭐 5, 60 그러니까 56, 7점 정도 나오고요. 민사는 85.41, 57.9, 48.81, 기록이 99.86이네요. 예, 요 점수가 이른바 상위권 점수예요. 재학생들 상위권. 그 다음에 재수생들 중에서도 아깝게 떨어져가지고 1년 동안 정말 빡세게 붙인 학생들. 예, 900점대 후반대 나온 점수가 딱 요 점수 나와요. 거의 터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터지는 게 하나도 없고 굉장히 고른 점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학생은 재시생이고요. 객관식이 81개예요. 81개고 총점이 910.72. 형사가 완전 하드 캐리했습니다. 형사 점수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 민사가 71.97, 41.25, 2문 달 못 썼고 59.67, 3문 상법이고요. 그 다음 기록이 98.5인데 이 친구가 문자로 보내기로 작년에 기록이 80점이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20점 올라가지고 좀 하드 캐리했다고. 그 다음 재시생인데 이 친구도 980점 정도 되는데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또 재시생 하나. 이 친구도 객관식이 92개네요. 총점이 공법 형사는 평균이 52점 정도 됩니다. 50한 2점 정도 됩니다. 민사 1문이
84.22, 민사 2문이 40.86인데요. 법정지상권 완전히 박살났다 그러더라고. 민사 2의 문, 그 맨 마지막. 그 다음이 44.76, 기록이 111.73 이렇게. 기록 하드 캐리죠. 제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해가지고 작년에 점수 받았던 학생들 중에는 상위권 학생들이 점수가 90, 60, 105 딱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점이 1000점, 998, 99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쫙 깔렸어. 그런데 올해는 좀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있고 아마 기록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보시면 이게 들쑥날쑥하죠. 들쑥날쑥한데 총점 기준으로 보면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민사 1, 2 기록을 제가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민사 1, 2 기록을 책임을 지는데 셋 다 잘 보면 좋겠지만 셋 다 잘 보기 좀 어렵고 근데 합격 수준이 올라가니까 대부분 셋 중에 두 개는 캐리를 해주고 50에서는 53점까지는 평균 적어도 민사가 점수를 잡아먹지는 않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객사기를 다 잘하실 수는 없어요. 그쵸? 다 잘하실 수는 없어요. 기록이 내가 조금 맞다. 그러면 기록이 좀 힘 좀 주시면 되고 사례가 내한테 좀 맞다. 그러면 좀 더 힘 줘가지고 그걸 전략 과목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민법 전략 과목은 조금 그런데 민소 전략 과목은 상당히 괜찮아요. 그 다음 상법. 상법 전략 과목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노골적으로 상법은 딱 100점이고 민소는 우리 사례형에서 배점이 얼마 정도 되죠? 몇 점 정도 됩니까? 민소가 우리 사례에서 배점 몇 점 정도 되나? 100점 되나? 100점 안 돼요. 100점 안 됩니다. 많이 나오면 80점 조금 넘게 나가고 적게 나오면 70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소는 거의 나올 만한 데서 나옵니다. 나올 만한 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민사 1문이 안 나오는 학생들을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어요. 민사 2문은 50점대 후반이 나오는데 민사 1문이 그렇게 점수가 안 나와. 민사 기록도 괜찮아요. 90점대 후반까지 쭉 깔리는데 민사 1문은 그렇게 안 나와. 왜 그럴까? 왜 민사 1문만 안 나올까? 2문도 나오고 기록도 점수가 나오는데 그럼 민법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민소만 못할까? 딱히 그것도 아니에요. 민소 객관식도 그런 대로 나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그런 실수 많이 하실 겁니다. 민사 1문 맞는데 이게 민법 문제인지 민소 문제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교수는 적법 판가라고 출제를 했는데 실제법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점수 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 1문 여러분 시험 치실 때는 이게 민소 문제인지 민법 문제인지에 대해서 촉을 좀 세워서 보셔야 되고요. 배점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답안지 정말 열심히 썼는데 민소 배점이 너무 없더라 그러면은 논점 일탈입니다. 그거는 논점 일탈이니까 감각적으로 좀 챙겨 보셔야 되고요.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60점이 저는 60점을 목표로 합니다. 60점을 목표로 하고 세 과목 다 60점이 나오면은 뭐 정말 좋겠죠. 민사 1문에서 60점이면 얼마인가? 90점이죠. 그렇죠? 75점에서 딱 90점이네요. 그럼 15점 플러스예요. 민사 1문에 10점? 그 다음 민사 기록 어떻습니까? 17점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40한 2, 3점이 남게 돼요. 그러면 국어 과락 아니면 안 떨어져요. 민사에서 그 정도 점수가 남으면 과락 아니면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건 솔직히 좀 힘들어. 솔직히 힘들고 여러분들 목표를 50점대 중반 정도 딱 맞춰주시면 되고요. 50점대 중반은 민사 50점 중반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연습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 얘기죠. 뭐 옛날에 이제 사시 시절에는 만점을 60점 기준으로 봤어요. 만점 60점이고 50점 카트라인, 40점 꽈락인데 뭐 제가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점수 내역 본 것 중에 아주 따끈따끈한 점수 내역 본 것 중에는 최상위권 점수가 변신은 80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하위권은 어디까지 내려가나?
20점까지 내려갑니다. 예, 20점까지 내려가고. 근데 그 정말 드문 경우고, 예, 정말 드문 경우고, 뭐 1000명이 몇 명 안 되는 경우고, 통상 만점을 70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70점이고, 그 다음 30점이 예, 꽈락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70점 만점 기준으로 보면 그 중간에 딱 어떠나? 예, 60점이죠. 그쵸? 예, 60점이니까 60점은 중상 정도 수준입니다. 예, 중상 정도 수준이고, 재희생도 점수 나온다니까. 예. 대신에 이 큰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예, 법지, 예, 법지 그거 맨 마지막 문제지 실수하면 골로 가는 거죠. 이런 거. 자, 일단 그 정도 목표를 하시고, 자, 우리 그럼 60점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6점이 10개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6점 10개가 모여서 만들어지는데 6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여러분들 평이한 문제 있죠? 평이한 문제에 10점짜리 문제가 딱 나왔어요. 판례 하나 있는 딱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목차 어떻게 쓰시나? 예, 문제 제기 보통 쓰시죠? 그 다음에 쟁점 요걸 이제 목차로 하죠. 그쵸? 그 다음에 판례 쓰시고 포섭 그 다음 뭐 결론 정도 이렇게 이제 쓰실 거예요. 그쵸? 결론을 요 안에 이제 포섭에다 같이 넣을 수도 있고 요 딱 몇 점 나올까? 판례 하나에 답 맞추면 그러니까 판례 하나고 그거 판례 딱 답 그러니까 요지 쓰고 답 딱 맞추면 몇 점 나올까? 5점 나오면 딱 5점 나와요. 딱 5점 나와요. 이게 5점이에요. 아시겠죠? 6점 어떻게 받을까? 이걸 6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5점이야. 예. 그럼 6점을 받으려면 더 써야 되겠죠. 그쵸? 더 써야 되는데 더 쓰는 게 이제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 학설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 판례를 매우 상세히 기재하는 거예요. 이른바 컨트롤 카피, 컨트롤 V 하는 수준으로 해주던가. 그 다음 부가쟁점을 하나 써주는 겁니다. 부가쟁점 하나 딱 써주는 건데 어떤 게 제일 쉬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쉬울까? 부가쟁점 쓰는 게 제일 부담이 없어요. 제일 부담이 없어. 자, 민법에 견해 대립 있는 학설 그러니까 학설 견해 대립 있는 게 몇 개인 줄 아시나? 1000개라 그래, 1000개. 그러면 견해 대립 있는 게 1000개면 학설이 몇 개예요? 3000개야. 학설 3000개. 기본적으로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나오니까. 예. 학설 장악하는 건 이미 트렌드에서 벗어난 거니까 학설 장악은 저 뭐 강의도 하지도 않고 학설은 빼고 그 다음 판례를 쳐 바른다. 이른바 찍어 바른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대부분 여러분 판례 키워드 정도 해가지고 말 만들어서 한두 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소결론까지 포섭 해가지고 쓰면은 10줄이 채 안 나와. 10줄이 채 안 나와요. 그럼 13줄, 나머지 3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부가쟁점으로 채우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안 쓰는 거. 오케이? 누구나 다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거. 그럼 부가쟁점이 뭔가요? 사안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는 분명히 항변에 대해서 나왔는데 항변만 써가지고는 점수를 도저히 채울 수 없겠다. 그러면은 뭘 쓰면 되나? 청구 원인의 요건 사실 정도 써주는 경우도 있고. 그 문제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해설지 보시면 뭐 강사가 쓴 거 말고 법전의 채점 기준표에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채점 기준표에 청구 원인 요건 사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대여금의 요건 사실이 모범 답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 황당한 거야. 야,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스럽죠. 진짜 고민스러워요. 그 뭐 대여금 요건 사실 뭐 법정 보고 쓰는 거 누가 못 하겠나. 근데 이제 그 생각해서 쓰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렇게 청구 원인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뭘 보고 결정하셔야 되나? 배점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배점을 보고 결정하시는 문제고 그다음
어떻게든 남들이 안 쓰는 단 하나의 목차를 밀어 넣어야 돼요. 예, 단 하나의 목차를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사례형 답안지를 보시면 저는 웬만하면 세 목차를 잘 안 써요. 그냥 1, 2, 3, 4식으로 해가지고 쓰고 대부분 그러니까 뭐 2가 대부분의 이제 주요 쟁점이고요. 목차에 보면은 뭐 주로 이게 3으로 주로 들어가 있겠네요. 요 2나 예, 2에 들어가 있는 요 부가 쟁점이 있잖아요. 요게 대부분의 가점의 포인트입니다. 네, 가점 포인트. 네. 안 써도 돼, 이거 안 써도 돼. 안 쓰면 5점, 쓰면 어떻나? 6점 되는 거예요. 쓰면 6점. 그래서 답안지를 쓰실 때 고민 없이 쓰는 게 아니라 미리 고민을 해서 한 줄이라도 더 쓰고 하나의 쟁점이라도 더 쓰고 그렇게 해야 6점이 됩니다. 6점이 10개가 모이면 몇 점이 돼요? 60점이 됩니다. 60점이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55점 나와요. 55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부담이 좀 덜해요. 부담이 좀 덜합니다. 판례 외워보셨잖아. 얼마나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사례 기록 쟁점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 기록 쟁점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노골적으로 오해 변시 기록형에 출제된 문제가 그 다음에 법전협 사례형으로 막 나와요. 사례형으로 막 나오고 사례형이 나왔던 쟁점들이 기록형으로 막 나옵니다. 막 나와요.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례 기록 쟁점은 딱히 구별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막 그 2학기 되면은 저 모의고사 그 8개 치는 거 있거든요. 기록 8개 치는 거 있는데 이제 그 기록 8개 치는 걸 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찍힐 거라고 바라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이야.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이미 그 문제들은 이미 뭐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기초적으로 당연히 알고 기계적으로 써야 되는 쟁점들만 가지고 만들어진 문제예요. 만들어진 문제고 이제 기록형도 상당히 문제들이 어려워졌죠. 기록형도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실체법, 법리가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망고불변의 진리는 기록형은 청구 취지를 장악하면 절대 평탄은 나옵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 장악이 처음부터다. 그 다음 이제 사례 강의하면서도 기록 청구 취지나 주문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사례 기록 구별 없이 강의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민사가 60점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좀 좋긴 해요. 그런데 꼭 민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합격하실 때는 60점짜리 과목이 몇 개가 있어야 되나? 2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60점짜리 반드시 2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사 1문에서 60점이 나오든 그러니까 90점이 나오든 2문, 3문에서 60, 60이 나오든 60점짜리가 반드시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터진 과목들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공법이나 형사가 내가 아무리 잘 쳤다고 생각해도 다른 애들 더 잘 쓰면 어떻나? 상대적으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점수를 메꿔줄 수 있는 게 2과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반드시 1학기 때 정하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가지고 막연히 열심히 하면 시험이 되겠지라고 하면은 저처럼 저공비행합니다. 저 딱 2점 차로 떨어져 봤거든요. 저공비행합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점수를 채워줄 수 있는 전략 과목은 반드시 갖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저는 개인적으로 제 트랙 밟는 친구들한테는 기록 보통 민사 기록 전략으로 삼으라고 얘기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선택법, 선택법 굉장히 좋아요. 그게 160점 만점에 80점이잖아요, 그렇죠? 80점인데. 여기 80한 개 맞은 친구 있잖아요. 합격한 친구. 선택법이 96점인가 그래요. 16점 세이브 시킨 거야. 16점 세이브. 그쵸? 굉장히 좋습니다. 선택법. 막판에 남들 국거 2주 하니까 나도 같이 2주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좀 준비해서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특히 양이 적고 선수층이 실력층이 얇은 과목일수록 어떠나 고득점 받기가 좋습니다. 예, 고득점 받기가 좋아요. 민사 이문을 주력으로 삼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민사 이문은 주력 과목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장 들어가서 어떻게 잘 찍혀가지고 답안지를 까서 보니까 좋은 점수가 나왔더라. 그건 모르는데 예. 민사 이문 자체를 내가 60점이나 70점을 맞겠다고 하고 해서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위험한 거고. 한계 효용에 따라서 60점 이상에서 70점 받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시간 투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남은 건 8개월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6번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선택 과목하고 민사 기록 절대 이제 간과하지 마시고요. 예, 간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 예,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 일단 결강하지 마세요. 예. 결강을 한 번, 두 번 시작하게 되면은 그냥 일주일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쵸? 예. 그러면 일주일 통째로 쭉 날아가다 보면 이제 그 다음 주 강의를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 인강으로 대체하겠다. 예. 인강으로 대체하겠다. 인강 듣나? 정말 열심히 들어. 그래, 인강 들었어. 그래, 신종훈 인강을 들었는데 신종훈 인강을 언제 듣나? 김정철 강의할 때 듣는 거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밀리고 결국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죠? 순환 끝날 때쯤 성균이 형은 아예 얼굴도 못 본 거지. 행정법은. 그 상태로 어떻게 돼요? 1순환이 끝나요. 성균이 형은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해가지고 정성균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나? 그 다음 타이밍에 신종훈 얼굴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웬만하면 이게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게 돼요. 일주일 빠지면 그의 시험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진짜. 일주일 빠지면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절대 일주일씩 통으로 날리시면 안 되고 행여 내가 아프다거나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빠졌다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 빠진 상태에서 다음 과목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 시간 내가지고 앞에 걸 조금씩 봐가는 식으로 해야 되지. 순환이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앞에 거 따라잡고 뒤에 거 앞에 거 따라잡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계속 밀립니다. 예, 계속 밀려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순환은 모자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 결강하지 마시고 예, 술 드시지 마시고 예, 술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 예, 아침 공부가 예, 당락을 좌우하죠. 예, 당락을 좌우합니다. 일찍 나오셔서 일찍 들어가세요. 일찍 나오셔서 일찍 들어가세요. 12시 이전에 웬만하면 자고. 저도 지금이야 뭐 술 먹고 놀고 하면서 이제 뭐 나태해진 몸이 됐지만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는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고시실에 가서 책을 봤습니다. 그 생활을 최소한 1년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3 때처럼 공부하시면 돼. 고3 때처럼 공부하시면 웬만하면 시험 돼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작년 한번 돌이켜봐. 내가 고3만큼 공부했나? 남자친구도 챙겨야 되고 대소사 다 챙겨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돼. 고등학생 무슨 커피를 마셔? 담배도 안 피잖아. 예. 자, 고3 같은 생활 딱 1년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현업 나가셔서 방태한 생활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뭐 상관 안 해요. 예. 자, 8개월만 고생 좀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민사 절차로 시작하시죠. 개요부터. 민사소송 절차는요,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 처분 절차부터 시작하겠죠. 그쵸? 보전 처분. 그 다음, 자신의 권리를 법원을 통하여 확정하는
본안 소송 절차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이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실제 돈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쵸? 예, 이른바 강제 집행 절차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송의 단계는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입니다. 그죠? 예,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이에요. 자, 보전소송 절차, 근거법률 집행법, 소멸시효 중단, 채권양도법리, 상계법리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보전처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예. 자, 유형, 가압류, 암기하시죠? 금전채권입니다. 형광펜 금전채권이에요. 가압류가 들어갔다는 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 금전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금전채권의 유형은 가리지는 않습니다. 뭐 손해배상 채권도 가능하고요. 뭐 약정금 전부 다 가능해요. 채무불이행이 손해배상으로 변하면 어떻나? 자, 내가 자, 갑이 네, 토지 매도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무슨 채권을 가지죠? 소유등 채권을 가지겠죠. 그렇죠? 소유등을 가집니다. 이 소유등은 금전 채권인가? 특정물 채권인가? 특정물 채권이죠. 특정물 채권이니까 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특정물 채권은 보존처분 뭐 해줘야 되나? 가압류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뭐? 가처분 해야 되겠지. 가처분. 가처분 하려고 했는데 벌써 갑이 병한테 이중매매한 거야. 매도했어요. 토지가 없어. 그러면 가처분 되나 안 되나? 지금 명의가 누구한테 가 있죠? 얘한테 가 있죠. 예, 얘한테 가 있으니까 가처분은 안 되고 그러면 뭐만 가능하죠? 결국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겠죠. 채무불이행, 손배 청구니까 이거는 무슨 채권이죠? 금전채권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은 갑이 갖고 있던 기존의 X토지, 그러니까 X토지는 이미 양도됐으니까 없고 여기에는 집행 못하죠. 그러니까 갑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들을 찾아서 뭘 해야 되나? 가압류를 해줘야 되겠지. 예. 자, 가압류의 청구채권입니다. 청구채권 또는 피보전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청구채권은 뭐다? 금전채권입니다. 금전채권. 꼭 기억하세요. 예, 금전채권. 유형은 부동산 가압류가 있고 채권 가압류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유체동산 가압류가 있죠. 예,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처분, 자, 형광펜. 원칙적으로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 채권이에요. 특정물 채권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이다. 가처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정물 채권의 보전을 위한 이른바 처분금지 가처분. 예, 처분금지 가처분. 이게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이겠죠. 한편 요거는 줄 것일 필요는 없고 기본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관계를 적극적으로 창설해주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현업에 나가시면 이게 최고급 가처분이기 때문에 예, 책을 보고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대표적이죠. 예, 이게 대표적이고. 아직 시험은 거의 요 수준을 벗어나진 않고 있어요. 그 다음 건물 철거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예,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그렇죠? 그 다음 부동산의 인도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또 어떤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인도 청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점유를 이전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나? 인도 집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예, 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적극적으로 권리관계를 창설해 주는 게 여러분 공사중지 가처분. 그 다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적극적으로 권리관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권리관계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노트 좀 하시죠. 대위에 기한 가처분. 대위에 기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할 때 그냥 매도 하면 목적물은 뭐죠? 예, 우리 간행적으로 어깨의 간행성 뭔가? 엑스토지죠, 그죠? 엑스토지입니다. 예. 특별히 그게 없으면 엑스토지. 엑스토지 매도하고 다시 우리 병한테 이제 매도를 했어요.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아직 여기 등기가 있습니다. 자, 병이 전매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땅값이 올라. 땅값이 올라. 얘는 꼭 땅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놈이 다른 데 못 팔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과 병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할까? 갑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누구죠? 을이 갖고 있죠. 뭐 갖고 있나? 여기 소유등 갖고 있죠. 그렇죠? 병은 얘한테 또 뭐 있나? 소유등 갖고 있죠. 그러면 요 소유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걸 피보존, 요걸 피대위로 해서 어떻게? 대위에 기한 가처분 가능해요. 갑은 을 외에 다른 사람한테 목적물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팔면 안 된다는 걸 등기부에 공시해 주는 게 뭔가? 가처분이죠. 채권자는 결국 누구죠? 을이지. 을이 갖고 있는 소유등을 보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요게 등기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위에 기한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위에 기한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제가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을, 그러니까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 있죠. 요걸 실무적으로는 청구 채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강학상 또 뭐 피보전 채권이라는 용어도 많이 써요. 피보전 채권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 대위에서 이제 피보전 채권하고 용어가 헷갈리니까 주로 뭐로 쓴다? 예, 청구 채권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청구 채권이에요. 예, 이게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 자, 당해 사안에서는 피보전 채권이 뭘까? 요게 피보전 채권이 되겠죠. 요거죠, 요거. 그쵸? 요게 피보전이에요.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는 누구죠? 얘가 가처분 채권자야. 얘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갑이 병한테 직접 이전 등기를 해주면 어떻게 될까? 가처분에 반하나? 얘는 어차피 등기 명의를 받을 수 있는 차인데? 자, 갑과 병이 그냥 작당히, 뭐 작당이라고 말을 안 해도 돼. 갑과 병이 합의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등기해줘. 그래서 갑이, 그래. 네 을한테 매수했네 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딱 해줬어요. 예. 이 상태에서 을이 갑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등 청구해가지고 판결 확정됐어요. 어떻게 되나? 이 등기는 그냥 말소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청구 채권자 외에 다른 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예, 이게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하고 가압류를 보실 때는 여러분 반드시 뭘 보셔야 된다? 청구 채권. 청구 채권을 보고 청구 채권자가 누구냐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구 채권자가 누구냐. 자, 보존 처분의 처리 과정 요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신청하고요. 심리, 신문, 변론.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이게 가압류에서도 이제 필유적으로 이제 신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다가 요즘은 그거를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가압류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까? 내가 채권자가 신청서를 쓰면 판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바로 결정을 해주죠. 채무자 부를까 안 부를까? 자, 내가 법원에다가 채무자의 집에다가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법원에다가 청구서를 냈는데 법원이
원고의 청구서를 채무자한테, 그러니까 피고한테 송달을 시켜주면서 제가 지금 너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너 소명할래? 소명하기 전에 뭐 할까? 처분부터 하겠지. 빼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압류하고 가처분은 채무자를 불러요, 안 불러요? 원칙적으로 안 불러요. 혼자만 채권자의 주장만 가지고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에 비하여 어떤 문제점도 발생한다? 채무자의 이해를 해하는 결과도 상당히 많겠죠. 그렇죠? 예, 채무자 이해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컨대 내가 자네한테 1억을 빌려줬습니다. 1억을 빌려주고 그런데 이자율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약정으로 빌려줬어요. 오케이? 이 친구는 내한테 계속해서 돈을 갚긴 갚았어. 돈을 갚긴 갚았고 자 뒤에 변제기가 되면 이제 변제기 됐을 때 채무액이 전체 이제 충당이 안 되면 채무 액수에 대해서 어때요? 다툼이 분명히 발생하겠죠. 나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어때? 본래 약정에 따라서 충당 계산을 하겠지. 채무자는 어때요? 이자제한법에 따라서 충당 계산을 당연히 하겠죠. 액수가 당연히 틀리겠죠. 더 나아가 내가 굉장히 숭악한 채권자다. 사채업자다. 돈 받은 거 내 가압류 신청할 때 쓰겠나 안 쓰겠나? 변제각 세는 거 쓸까 안 쓴가? 안 써요. 그러니까 그냥 채권액 전액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압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이해를 굉장히 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간다? 공탁명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공탁명령.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존처분 명령이 내려옵니다. 자, 이제 집행, 이건 형광펜을 쓰고, 자, 이거 소멸시효에 다 연결되는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가압류는 집행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압류는 집행이? 결정만 생기면 되나? 등기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등기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등기가 집행이에요. 등기가 집행이에요. 그 다음 유체동산 그 다음에 채권 가압류는 어떨까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돼야 되겠죠. 그게 집행입니다. 자, 이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집행간으로 점유 이전을 해줘야 돼요. 집행간으로의 점유 이전이 뭘까? 이게 TV에 나오는 압류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압류 딱지. 가압류 딱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하냐면 채권자가 증인을 데리고 집행관하고 같이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있는 그 장소로 가요. 대부분 점포죠. 가서 동산이 있어요. 그럼 이제 동산에다 어떻나?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딱지를 딱 붙이면 요 딱지 어떻게 기재되냐 하면 이제 이 점유는 집행관에게 이전이 되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에게 사용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대로 두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대로 두고 나오고 딱지를 앞에도 안 붙여요. 예, 주로 뒤에 붙입니다. 예, 뒤에 붙이고. 그럼 이제 점유는 관념적으로 누구한테 넘어가 있다? 예, 집행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게 가압류 집행의 완료입니다. 자, 노트 좀 하시죠. 가압류는 집행이 완료되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집행이 완료되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가압류 신청을 하고 이틀 있다가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도가했어요. 그러니까 도가하고 다시 며칠 있다가 가압류 결정이 난 거예요. 결정은 뒤에 났어. 오케이?
자, 물품 대금의 변제기로부터 3년이 도가하기 전날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며칠 있다 난 거예요. 자, 이거 소멸시효 중단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중단 되지? 중단이 되는 거야. 본래 신청 시설에 따라서 결정이 납니다. 오케이? 시효의 중단 시점은 요게 중단 시점이고요. 오케이? 효력 발생 요건이 뭐죠? 요게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럼 필연적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어디로 넘어가나? 이쪽으로 소급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이른바 신청 시설입니다. 예, 신청 시. 시효 중단 다 이거야. 신청 시, 신청 시. 자, 소재기했어. 시효 만료 기간인데 소재기. 예? 오케이? 소장 부분 송달이 안 돼가지고 한창 있다 송달이 됐어요. 시효 중단 되나 안 되나? 당연히 되지. 법원에 접수했을 때 시효 중단이 되니까. 접수했다는 건 예, 여기 신청이죠. 신청. 상속 폭이 어때요? 상속 폭이 신청. (3개월이잖아) 상속 개시 있으면 안 날로부터 3개월이죠. 그쵸? 3개월 전에 신청했는데 결정은 한창 있다 났어요. 상속 포기로서의 효력이 있어 없어? 있지.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 전에 기간 만료 전에 어때요? 신청했어요. 그 다음에 결정이 났어. 결정이 나고 이게 뒤에 고지가 난 건 이건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인 거야. 이게 효력 발생 요건이죠. 예.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번에 합격한 친구가 시험 치고 나와서 내한테 저걸 묻던데. 변호사님, 저 수리가 기간 만료된 이후에 된 거 아니에요? 신청 시설 아니냐? 당연한 걸. 당연한 걸. 예. 아시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효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등기하고 제3채무자 송달. 자, 그 다음, 점유, 집행관으로의 점유의 이전이 집행이 완료라 그랬죠. 그쵸? 예. 자,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 등재되는 거의 절차를 한번 볼까요? 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예. 가압류 신청을 하면 판사가 보고는 결정이 이유가 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신청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일단 결정문을 쓰겠지. 가압류 결정문을 쓰고, 등기는 어떻게 되지? 등기를 어떻게 하나? 내가 등기소 가서 가압류 신청 등기하나? 그럼 어떻게 해주나? 판사가 직접 서류 들고 가나? 나 말하실라? 어떻게 합니까? 응? 예, 법원 사무관이 뭘 하지? 촉탁하지. 촉탁을 하는 거야. 자, 절차가 이거예요. 가압류 결정을 하면 판사가 등기 촉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무관이 법원에 등기관이 직접 기입 등기를 해요. 자, 당사자가 등기 신청을 하나 안 하나? 안 하지. 당사자 등기 신청을 안 해. 직권에 의한 등기란 말이죠. 직권에 의한 등기예요. 그러면 원인모의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엑스토지에 관해서.
을의 채권자인 병이 옳았구나. 토지가 생겼네. 가압류를 했어요. 이 원인무효는 매매계약서 전부를 위조해가지고 이전등기가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 갑은 X 토지에 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갑이 X 토지에 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매번 나오는 거 아니야. 어때? 을에 대해서 뭔 청구하죠? X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하면 되겠죠? 오케이. 병에 대해서는 말소 청구하나? 무슨 청구한다 그러지? 무슨 청구하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에 대하여 뭐다?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거지. 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까? 병은 가압류 신청서를 쓴 거지. 가압류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소 의무는 등기 의무자니까 말소 등기 청구는 등기 의무자한테 하는 거야. 얘는 등기 의무자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병에게 건재당을 설정해 줬어. 병에 대해서는 어떤 청구하나? 말소 청구하죠. 예전에는 건재당권 같은 제한 물건의 경우에도 이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법원에 실무례가 완전히 정리가 끝났어요. 어떻게? 제한 물건 등기 및 이전 등기 전부 뭐로 한다? 전부 말소 청구. 얘 말소, 얘 말소, 얘는 말소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뭐? 요 이전 등기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데, 자, 이와 같이 가압류 등기는 아까 어때요?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가 아니라 어떻게 된 등기다?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을 한 등기라 그랬죠. 이와 같은 등기가 또 뭐 있을까? 가처분 등기가 있겠죠. 또 압류. 압류에는 따라 붙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압류에는 반드시 뭐가 붙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또는 뭐야?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같이 붙어요. 아시겠어요? 법조문에 나와 있어. 강제경매 개시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된다? 압류 등기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법조문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압류 등기가 기입됐다는 얘기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가 격려됐다는 말하고 똑같고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가 격려됐다는 얘기는 압류 등기가 격려됐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자, 강제경매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죠? 강제집행, 결국 판결 등의 집행 권한에 기해서 들어가는 거죠.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이죠. 그렇죠? 예. 이 우선 변제권 있나 없나? 임의경매인데. 1번 건저당, 2번 가압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때? 안본 배당인가? 건재당 채권자가 채권 최고의 한도에서 다 갖고 가나? 다 갖고 가죠. 예.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 말의 의미는 곧 뭐다?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강제경매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제경매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안분 배당입니다. 안분 배당. 자, 라 구제 절차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가처분 취소 신청. 그 다음 가압류 집행 방법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의 기입 등기는 촉탁에 의한 직권 등기이므로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어떻게 된다?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구해야 합니다. 기초 중에 기초고요. 자,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가압류 결정문 송달이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집행이에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시효 중단 및 집행 보전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채권 가압류에서 채무자에게 송달한 그 효력 발생 요건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이거 같이 기억하시고.
자,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으로의 간념적 점유의 이전, 딱지 붙이는 거예요. 채무자의 사용에 대한 허가. 자, 법원의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만으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집행관 선임해서 점유 이전까지 해야 어떻다? 예. 집행이 완료가 된 것이고 따라서 예,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최신 판례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있어요. 가압류 결정문이 났어요.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문이 났는데 점유 이전 안 한 거야. 점유 그러니까 집행관 선임해가지고 딱지 붙이는 절차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시효 중단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어. 그 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가서 어떻게 딱지를 붙여야 돼요. 딱지를 붙여야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 딱지 붙이러 갔는데 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점포에 가가지고 딱지를 붙이려고 갔는데 점포 내에 동산이 하나도 없어. 물건 다 빼버린 거야. 현실적으로 집행에 나아갔으나 집행을 못하게 됐어요. 집행 불능이 됐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집행 불능이 된 그 시점에 한번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 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예. 이 판례 두 개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가압류는 우리 민법에서 주로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죠? 시효, 그쵸? 예, 시효에서 가압류 빠진 적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요즘 채권 양도, 그쵸? 예. 그 다음 상계 충당, 상계 충당. 그 다음 자, 본안 소송 절차 한번 보시죠. 이건 별거 없고, 자, 개념, 이건 뭐 민소에서 이제 다룰 부분이니까 이제 차차 다루면 되고요. 자, 나만 봅시다. 3회 나, 소재기, 답변서, 그 다음 제출하고 변론 진행, 증거조사, 1심 판결 선고, 항소심 진행, 판결 선고, 상고심 진행, 그 다음 상고심 판결 선고.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되면 뭐가 발생하죠? 이제 기판력 발생하죠. 기판력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집행이 붙으면 어때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쵸? 가집행 가능. 넘기시고 강제집행 절차.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한 판례들은 사건명이 주로 뭐로 나오나?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한 판례들은 사건명, 사건보다는 다 다르지. 사건명이 뭐로 나올까요? 거의 100% 배당이 일어납니다. 배당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 주택임차권 있죠? 주택임차권에서 우선 변제권과 관련한 판례들을 로엠비나 이런 데 원문을 찾아보시면 사건명이 다 뭐로 되어 있다? 배당이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저당권 있죠? 건저당권에 있는 판례들 전부 뭔가 배당이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명 자체가 배당이의 사건이에요. 배당이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 들어와 있는 집행과 관련한 판례들은 전부 다 뭐로? 배당이의 사건이죠. 배당이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배당이의 절차가 뭔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배당이의 절차가 뭔가. 자, 강제집행 절차, 개념 및 근거 법률. 자, 본안 판결의 선고 이후에 집행 권한에 기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고 채무의 변제를 받는 절차를 말하는데, 자, 민사집행, 소멸시효 중단, 담보물권의 효력,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의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당연히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저당권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 배당이의 소송을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판례를 보니까 다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자, 강제집행 처리 절차. 강제집행 신청하고요. 강제집행 신청하면 뭐가 들어간다? 압류가 들어갑니다. 오케이? 압류가 들어가요. 이 압류에는 등기부의 압류, 그 다음 점유, 이전 금지, 그 다음 명령 송달의 절차고, 자, 그 다음 현금화 절차입니다. 압류해가지고 어떻게?
물건을 처분을 해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어떻습니까? 배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경매는 뭔가요? 부동산이겠죠. 원칙적 부동산이겠죠. 예, 부동산이나 차량 등이, 예, 아니면 유체 동산.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현물이 없어요.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현물이 없습니다. 오로지 갖고 있는 거라고는 채권밖에 없어요. 그럼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의 집행 절차를 따라야 되겠죠. 이 채권의 집행 절차가 뭔가? 압류 추심, 압류 전부예요. 압류 추심과 압류 전부입니다. 우리 추심 전부 빠진 적 없죠? 추심 전부 빠진 적 없고, 요번에 7회 변시에 전부 명령의 효력이 또 나왔죠? 네, 전부 명령의 효력이 나왔습니다. 자, 강제집행정지, 이건 여러분 실무 나가면 많이 쓰시는데, 피고는 패소하면 상소제기와 함께 민사집행법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400 몇 조인가 나와 있어요.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강제집행법은 이를 검토한 후 이유가 있으면 일정 기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집행공탁 등을 통하여 판결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공탁해야 됩니다. 예컨대 내가 자네 상대로 해가지고 1억 원 청구해가지고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주문에 어떻게 나오나?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하라.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가집행을 가지고 내가 본압류 들어갈 수 있나? 가능해요. 가능해. 예. 자, 이 친구 입장에서 내 집에다가 압류 들어오는 게 불안해요. 내 현금은 있어. 그러면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집행정지를 하면서 1억 원을 현금을, 예, 공탁해주면 되겠죠. 예, 공탁해주면 되겠죠. 이런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록행과 관련한 건데, 우리 가집행을 붙일 수 있는 청구, 그러니까 가집행을 붙일 수 있는 주문은 좀 제한되어 있죠. 이른바 협의의 이행 청구만 가능합니다. 첫째, 금원 청구 어떻나? 가능하죠. 금원 청구 가능하고, 그 다음 인도 청구 어때요? 가능합니다. 철거 청구 어때요? 네, 가능해요. 철거도 가능해요. 근데 철거 가집행되고 나면 항소심 가서 다투면 어떻게 되나? 다툴 게 없는데 어떡하죠? 예. 자, 1심에서 철거에 대해서 가집행을 내도 어떤 절차가, 후속 절차가 남아있나? 집행정지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현실적으로 철거 집행이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거까지 같이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은 라. 예, 빨간 거 동그라미 하시고, 예,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법조문에 있는 거라서 이건 당연히 암기하셔야 돼요. 예, 쉬워요. 예. 답은 하나야. 예, 제3채무자 송달시야, 다. 전부 제3채무자 송달시인데 전부 명령만 살짝 예외가 있어요. 자, 전부 명령은 발생 시기에 예외가 있는 게 아니고, 예, 효력 발생 요건에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거까지 체크. 자, 돌아오셔서 1번. 가압류는 언제 효력 발생하죠? 가압류 결정문에 제3채무자 송달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야 집행이 완료되는 거예요. 압류는요? 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 송달이 돼야 됩니다. 추심도, 예,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돼야 되고요. 전부 명령, 자, 이제 형광펜. 전부 명령은 그 효력 발생 요건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송달되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절차가 있다? 예, 즉시 항고 기간이 있습니다. 예, 즉시 항고 기간이 있어서 이게 확정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 채무자의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즉시 항고 안 하게 되면 어떻죠?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럼 그 확정되고 난 이후에 효력은 언제로 소급한다? 예, 제3채무자 송달 시점으로 소급하게 됩니다. 이게 일단 효력 발생 시기고요. 그 다음 추심 명령의 개념하고 전부 명령의 개념은 여러분,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개념 자체를 정확히 갖고 가셔야 돼요. 추심의 말은 뭔가 삥 뜯는단 말이잖아. 그치? 예, 삥을 뜯는다는 게, 예, 추심이에요. 예, 돈을 받아오는 게 추심이죠.
일단 내가 갑이 자 을한테 금전채권 갖고 있고 을이 병한테 또 금전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라면 우리 이제 법학한 사람 입장에서 제일 먼저 뭐 생각할 수 있겠나? 을의 재산으로는 현재 저거 채권 하나 있으니까 뭐 생각하면 되지? 대위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예, 채권자 대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금전채권, 피보전채권을 해서 금전채권, 예, 대위 행사하는 거. 자, 금전채권의 대위 행사에는 아주 중대한 요건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보존의 필요성에서 뭐가 필요하나? 무자력 증명이 필요하지. 을의 무자력 증명. 이게 우리 문제는 맨날 무자력을 전제를 해줘서 되게 쉬운 증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에 나가면 어때? 이거 미치는 증명이에요. 무자력 증명은. 무자력 증명이라는 건 얘가 갖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다는 것까지 증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얘가 갖고 있는 채무가 뭐가 있다는 것까지 증명을 해줘야 돼요. 채무 증명은 뭐 오히려 어렵지 않아. 적극재산 증명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사행위 취소소송이 있죠. 사행위 취소소송은 우리 반드시 채무자의 무자력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송을 만약에 2, 3년간 하면은 2, 3년간 하면 실질적으로 한 80% 정도는 무자력 증명에 모두 집중이 돼 있어요. 무자력이 증명되면 사행이 인정되고요. 사행이 인정되면 사회의사 인정되죠. 그렇죠? 사회의사가 채무자의 사회의사가 인정이 되면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어떻게 됩니까? 추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자력 증명이 되면 어때 돼? 그냥 쭈루룩 원고승이에요. 쭈루룩 원고승이. 예, 쭈루룩 원고승. 자, 채권자 대위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금전채권으로 청구하게 되면 어떻다? 반드시 금전채권 원칙적으로 금전채권 또는 뭐 특정물 채권도 가능한데 뭐가 증명이 돼야 된다? 무자력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력 증명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는 상당한 예외입니다. 상당한 예외예요. 자, 무자력 증명이 힘들어.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갑이 승소하면은 요 채권을 그냥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예 그냥 뺏어오는 거. 뺏어오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채권 자체를 아예 이전시키는 거야. 채권을 이전시키는 거야. 채권을 이전시켜가지고 내가 독점적으로 갖고 오는 거야. 자, 이 독점효를 가져오는 거는 효과는 만빵인데 까딱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앞에 다른 채권자들이 경합이 돼 있으면 어떻나? 내가 독점적으로 갖고 올 수 있어 없어? 못 갖고 오지.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무효가 된다? 전부명령의 무효라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좋아, 이런 리스크를 나는 감당을 못 하겠어. 그래서 나는 평등 배당을 받되 돈만 삥 뜯어올게. 이게 뭔가? 이게 추심인 거야. 추심은 얘가 갖고 있는 추심 권한 있죠? 돈을 받아오는 권한을 누구한테 준다? 얘한테 주는 거예요. 권한만 이전하는 거야. 추심 권한 이전이에요. 갖고 온다 한들 이 금액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채권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채권이 얘기 되나 안 되나? 얘기 안 돼. 얘기 안 돼. 다른 채권자들한테 뭘 해줘야 돼요? 배당을 해주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얘는 파산관제이처럼 을이 갖고 있는 채권을 자기가 대신 추심을 해서 갖고는 와요. 갖고 와가지고 요거를 자기가 혼자 독식을 못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리스크는 없는 대신에 뭐가 있나? 돈을 적게 받겠죠. 예, 적게 받습니다. 자, 이게 추심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심은 뭐가 넘어가는 거다? 추심의 권한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채권 있지, 그렇죠? 집행채무자의 채권이 추심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넘어가면 을은 뭘 상실한다 그러지? 당사자 적격 상실한다 그러지. 그래서 을이 다시 추심된 채권을 청구하게 되면 어떻나? 기각인가 각하인가? 각하가 나오죠. 예, 각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추심의 개념은 이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돈을 내한테 이전해 오는 게 아니고 돈을 뺏어 올 수 있으니까 추심 권한만 갖고 오는 거야. 권한만 갖고 오기 때문에 이걸 판례가 뭐로 본다? 당사자 적격의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적격이 이전되고 추심의 결과 그 효과는 자기가 혼자 독식할 수 없고 어떤 절차가 전제되어 있다? 갖고 온 돈을 다른 채권자들하고
나눠 가지는 배당 절차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나는 혼자 독식하고 싶다. 그러면 큰 리스크를 지고 뭘 청구하면 되죠? 전부를 청구하는 거예요. 전부 명령은 이거예요. 이 채권이 아예 이전돼. 채권 양도야. 채권 자체가 아예 양도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양도가 되고 대신에 이게 양도되는 만큼 가백을에 대한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전부 명령은 채권 자체가 이전되니까 이전 효가 발생하고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변제 효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우리 채권 양도에서 이행 청구 소송을 하고 있었어요. 예, 채권 양도했습니다. 채권 양도를 하고 이행 청구 소송 도중에 채권 양도를 해왔는데 채무자가 저 채권 양도됐는데 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법은 어떤 결정을 내리나? 각한과 기각인가? 각한과 기각인가? 기각이야? 권리자가 아니지. 청구 원인에 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청구에 증명이 없어서 기각이에요. 자, 전부 명령이 뭐라 그랬지? 권리가 이전된다 그랬죠. 이 권리가 어떻게 간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명령 이후에 이 권리가 이쪽에 이전된 이후에 을이 추후 이행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각이 나야 되나 각하가 나야 되나? 기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부기각 추심각하라 그러죠. 예, 전부기각 추심각하입니다. 예, 추심은 추심 권한의 이전입니다. 추심 권한의 이전. 예. 자, 일단 출권 부분 다시 한번 보시죠. 전부 명령의 효력부터 보시죠. 전부 명령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은 집행 채권액과 집행 비용을 한도를 하여 동일성을 가진 죄로 채무자로부터 누구에게? 집행 채권자에게. 누가 집행 채권자죠? 얘가 집행 채권자죠. 그렇죠? 예, 집행 채무자, 제3 채무자라고 얘기합니다. 집행 채권은 전부된 채권의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 이전으로 인하여 압류 채무자가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집행 채무자의 이행 청구는 어떻게 되죠? 기각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기각입니다. 전부 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확정되면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하고 확정된 전부 명령에 의하여 전부 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은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채권액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송달되는 시점이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압류 명령, 이 전부 명령, 압류의 경합으로 인한 전부 명령의 무효는 우리 또 사례형 할 때 그때 좀 깊은 설명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딱 정리하시죠. 자, 추심명령. 전부는 피압류 채권을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이전료를 가지고 추심명령은 자, 실제법상의 청구권은 누구에게? 본래 채무자에게 그대로 두는 거예요. 뭐만 갖고 간다? 삥 뜯는 추심 권한. 예. 소송법상의 추심 권한만을 추심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게 되면 추심 채권자는 집행 채무자의 제3자 법정 소송 담당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예, 권한을 가져가니까 당사자 적격을 가져가는 거죠. 자, 추심 권한의 상실로 인하여 집행 채무자 이행 채권은 뭐가 없어진다? 당사자 적격이 없어집니다. 예, 당사자 적격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입니다. 자, 경매 신청하겠죠?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압류 및 강제 경매 개시 결정 후 기입 등기 채무자 송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각 준비 절차. 이거 뭐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첫째, 채권자 등에 대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 다음 형광펜. 법원이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교과서에서 자주 보셨죠? 어디서 나오나? 임차권에서 나오지. 자, 임차권에서 맨날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종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법정 사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가 배당 요구의 종기가 된다 해가지고 이게 배당 요구의 종기가 엄청나게 뒤로 늘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가 무지하게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개정하면서 매각 준비할 때 아예 날짜를 특정해가지고 배당 요구의 종기를 판사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이제 법조문이 바뀐 거야. 예. 자,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현황 조사 명령을 합니다. 가서 부동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서 뭐 보나? 임차권 조사하고요. 그 다음 유치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임차권하고 유치권을 이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평가명령,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평가명령은 간평사 통해 가지고 감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절차? 이제 채권 신고해라. 채권 신고해라. 자, 그 다음 배당 요구 절차입니다. 이제 매각기일 물건 파는 날 결정합니다. 그 다음 물건 파는 날 이제 비딩이 들어오겠죠. 입찰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최고가액에 대해서 매각 허가 결정기일 및 매각 허가 결정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면 자, 매각 허가 결정 확정되면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 뭐 하면 되나 이제? 돈 내야 되겠죠. 돈을 내야죠. 매각을 대금을 납부를 합니다. 요때가 뭐가 되지? 소유권 취득일이 됩니다.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경락으로 인한 이전 등기가 된 날이 아니라 매각 대금 납부일이 소유권 취득일이죠. 통상의 경우는요. 매각 대금 납부일에 이전 등기가 돼요. 통상 같은 날 됩니다. 통상 같은 날 됩니다. 대금의 납부 소유권 취득이 되고 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187조의 물권 변동입니다. 자, 대금이 납부가 돼야 이제 뭐가 되나? 배당기일이 이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들어와야 이제 근저당권자하고 임차권자하고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들이 이제 어때? 들어가서 서로 내가 많이 받을 겁니다라고 다투게 되겠죠. 자, 이건 이미 돈이 들어오고 난 이후 절차예요. 자, 배당기일 지정 실시. 자, 배당표에 대해서 이의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자, 1순위 건재당권자, 2순위 건재당권자, 3순위 압류채권자가 있어요. 2순위 건재당권이 원인무효에 등기라면은 1순위는 콘선이 있나 없나? 1순위 건재당, 2순위 건재당, 3순위 압류예요. 2순위가 원인무효입니다. 1순위는 어땠나? 콘선이 있어 없어? 이해관계가? 없지. 자기는 그냥 배당금 제일 먼저 받고 나가면 되잖아. 그런데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어때요? 3순위부터는 이해관계가 있겠죠. 만약에 이 건재당권이 무효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배당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럼 배당기일에 가서 예치겠지. 저거 원인 무효입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면 이의가 제기되면은 배당 이의소로서 다투게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순위는 콘선이 있어요, 없어요? 1순위 돈 받고 빠져나가면 되잖아. 배당 이의 소송 할 필요도 없죠. 이 사람 그냥 돈 받고 빠져나가면 되고, 배당 이의 소송으로 다투는 자는 누구죠? 2순위하고 3순위만. 그럼 얘네들은 어때? 따로 떼서 저거들끼리 다퉈요. 자, 그런데 경매 절차는 또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다퉈서 이기는 놈한테 이기는 놈이 돈 갖고 가라고 해가지고 법은 어떻게 한다? 공탁. 공탁해가지고 돈 떼놓는 거야. 그 둘이서 알아서 3심까지 다퉈. 그래가지고 이기는 놈이 그 돈 갖고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배당 절차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당 이의 소송으로서 서로 다투는 거 있죠. 요게 전부 건재당권하고 우리 임차권의 우선 변제권에 관한 판례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배당 이의 소송으로서 둘이 빠져서 다투는 거예요. 자, 배당금의 지급, 공탁, 그 다음 이전 등기, 촉탁. 보통 이렇게 됩니다. 아유, 조금 쉬다가 하시죠. 한 15분 정도 쉬다가 할게요.